전남 CBS 시사 포커스. 이 시간 진행의 윤승훈 PD입니다. 전남 CBS 시사 포커스. 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 진행의 윤승훈입니다. 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했죠. 지역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얼마 전이었는데요. 여순사건도 이런 한국전쟁의 아픔과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의 큰 골이자 아픔이죠. 여순사건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순사건 문제 해결에 천착해오신 주철희 박사, 그리고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모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았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철희 박사, 김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각각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연구자 주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의 집행위원이고 그리고 순천 YMC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계속 여순 사건이라고 했고, 최근에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여수 순천 19 사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용어를 좀 쓰는 게 맞습니까, 주철희 박사님? 예, 이제 그러니까 용어는 뭐 자기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1995년 전까지는 네. 역사 교과서에가 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 돼 있었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여수 순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 돼 있었습니다. 반란 사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과서에가 예.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예. 이 역사 교과서에 써져 있는 명칭을 그대로 이용해서 예.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제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특별법에도. 예, 특별법에도. 예.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여순 사건법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걸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 그러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여순 사건이 그러면 그런다 해서 뭐 공식적인 명칭이냐 그러진 않다. 예.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나 또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명칭이나 성격은 변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들여다봐 보면 이것은 항쟁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항쟁적 예, 성격.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순 항쟁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여순 항쟁으로 부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여순 항쟁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많이 다루고자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순 특별법에서 정해놓은 그냥 간단한 이름 여순 사건 예. 또는 여순 특별법 이렇게 칭하면서 이 토론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 여순 사건이라고 잘 얘기했네요. 예. 방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순 사건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주 박사님은 항쟁으로 규정하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김석 사무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이벤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란 게.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1948년도 10월 19일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 희생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많았던 것이고. 근데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여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보다 한참 전에 1948년 우리가 국가를 수립하고 있지 못했을 때 네. 미 군정 시절에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저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가 다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 자체의 시작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국가의 명령, 군의 명령을 거부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순 11구로 볼 일이 아니라 제주 4.3부터 그다음에 해방 전후에 일어났던 한국 사회 상황까지의 포괄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주와 여수 순천 주변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좀 국가 폭력의 어떤 그 희생자 요 관점에서 좀 놓고 봐야 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 박사님과 기회를 같이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순 항쟁이라고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이 명칭에 굳이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76년이나 된 것에 대해서 모두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야 되는데 명칭 때문에 어깨동무 못하는 바에는 차라리 제주도처럼 백비로 남겨놓고 지금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특별법이 개정되고 이게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좀 길게 좀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문제에 좀 집중을 할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여순 사건 19사건이라고 할 때는 10월 19일 날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 14연대가 어떻게 보면 그 제주도로 파견 가라는 명령을 파견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게 10월 19일인 거죠. 예. 그래서 10월 19일이면 사실은 명령을 어긴 그 시점이고, 근데 여순 사건이라 할 때는 그 뒤로 거기서 이쪽에 부역했거나 이쪽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계속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계속 희생돼 온 전체 여순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 48년 10월 19일에 일어나서 언제까지를 우리가 여순 사건의 그 특별법의 범위로 봐야 됩니까? 예. 이제 우선 방금 이제 좀 사건에 대한 일단 이야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우선 이제 여순은 어찌됐든 간에 1948년 10월 19일 날 저녁 8시에 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27일 여수가 이제 다시 진압군에 의해서 다 점령되면서 점령되죠. 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여순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기간을 정해야 된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할 때 특별법에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네. 1955년 4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55년 4월 1일. 55년 4월 1일은 어떤 이 55년 4월 1일을 정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여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만 이렇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안 된 상황에서 지리산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예, 그래서 거고. 지리산을 예. 들어가서 유격 투쟁을 전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빨치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럼 55년 4월 1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빨치산들을 전부 토벌했다라고 인정한 날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날부터 이제 그날까지- 원래 그 전까지는 지리산 입산이 통제됐어요. 네, 예. 근데 그날 지리산 입산을 통제를 해제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시점까지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에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로 지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희생된 무관 양민들을 어떻게 보상하는 법이 예, 여수사건 예. 특별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막 이제 우리 김석 총장께서 이제 사건이라는 영화가 이벤트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럼 좀 말을 좀 덧붙여야 될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 연구자라 했지 않습니까? 역사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라는 영어를 썼을 때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저는 이벤트도 있지만 인시던트도 있고 그렇죠. 액시던트도 있고 이벤트.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나 인시던트를 썼을 때는 이걸 역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역사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에 사건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사학자. 예. 그래서 하나 우리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모든 사회에서 역사로 칭해진 명칭 중에가 사건이 들어간 명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역사로 봐야겠군요. 사건이 예. 아니라.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앞에다가 성을 하나 써놓고 뒤에 이름 두 자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듯이 세계의 역사의 명칭도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이 뭐냐면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여순 이런 게 그 이름을- 여순처럼 예. 6.25. 예. 그다음에 뒤에는 전쟁이냐 뭐 성격이에요. 예. 그 항쟁이냐, 역사의 민주화 성격이에요. 운동이냐. 자, 5.18 민주화 운동, 운동이라는 성격, 예. 동학혁명, 혁명. 예. 혁명, 그렇네요. 프랑스 혁명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의 명칭이란 건 앞에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에는 뭐냐면 성격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명칭에서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까 사건은 아직 성격을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네. 성격을. 그래서 이제 역사적 만약에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순 사건이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라고 쓰면서 계속 역사를 논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알겠습니다. 사건이란 게 역사학적으로는 사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다. 맞지 않는 거다. 근데 예. 아까 말했 우리가 특별법을 지금 논의하니까 이렇게 여순 사건이라 했고 사건이라고 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여기에서 그냥 여순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순. 좋겠다. 네, 우린 여순으로 하시죠. 네. 네.
중간에 제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순으로 계속 해볼게요. 네. 그럼 여순 특별법 개정 사실 그 개정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개정되느냐 오늘 그게 핵심인데 개정이 필요한 이유 결국 주 박사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국 조사 기간이 다 그게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이제 조사 기간은 지금 현재의 올 10월까지가 조사 기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 이제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예. 진상 보고서를 쓰는데 아직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월까지. 아직 예.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이유는 이게 특별법을 개정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고자 했을 때 지역사회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제정할 예. 당시에. 근데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가 왜 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고 네, 목적은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그럼 두 번째는 그랬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빠진 것이 뭐였는 걸 파악해야 되고 처음에 제정의 목적이 빠졌다. 예. 아니, 목적이 아니라 제정하려고 제정할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빠진 것들 빠진 것들. 어떤 것들이 빠졌는가를 우선 파악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특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위원회 활동의 문제. 문제가 뭔지, 즉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서 예. 그 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없애는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개정해야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그게- 처음에 제정할 때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그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오늘 하나 이걸 여기서 그냥 당장 알 풀기는 수 너무 없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막 특별법 개정하자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두 가지를 명확히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모으려면 개정까지 그러면 상당히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여순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당시로 돌아갔을 때 많은 요구들과 제안들이 있었던 것은 네. 뭐 근거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역사적인 일에 대한 진상 규명과 네. 뭐 명예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 우리한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5.18, 네. 하나는 제주 4.3이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미 그런 활동들이 좀 진행되어 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그다음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법률이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그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양보가 되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제주사상 특별법을 비했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이 법률이 제정 후 2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죠. 방금 이제 주철희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직도 엉망이고 조사도 엉망이고 조사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돌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특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희생자 결정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 보고서도 이미 작성돼 가지고 이제 검토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서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여순 관련된 부분을 반란으로 작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다시 위원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정의 원래 뜻이 조금 그 여야 합의를 과정 통해서 수그러들었지만 그래도 그 뜻을 이루려면 위원회가 활동을 잘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이 이 특별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특별법에서 제정된 조직이 우리 위원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과거사 운동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예. 그다음에가 이제 여순위원회, 제주 4.3위원회. 네.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나 네.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네. 독립적 기구예요. 아, 그렇습니다. 독립적 기구로서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순위원회나 제주 4.3위원회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예요. 그렇죠. 국무총리 이게 산하에 있고 독립적 기구가 아니라 도에도 하나. 이제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도라는 건 우선 접어두시고요. 네,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예, 산하의 중앙위원회. 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여순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천착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통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3급, 2급 공무원이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국무총리 공무원은 산하니까. 예, 다시 예. 말해 공무원은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조직을 만들 때 방금 말했다시피 진실화해위원회나 5.18 진상규명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구로 독립적 만들어요. 기구로 만들어서 독립적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랬는데 이게 자꾸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례인 제주 4.3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아, 4.3. 그렇죠. 4.3도 국무총리 산하입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순과 제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름 하나로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조직 자체를 제주 4.3 위원회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주 4.3 위원회를 따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는 위원회가 금방 말했듯이 모든 걸 총괄한 것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예요. 네. 근데 이 위원회가 이 일을 안고 이 일을 어디다 맡겼냐? 어디다 맡겼어요? 전라남도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라도의 조직기구가 실무위원회. 예. 모든 걸 책임져야 될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밑에다가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 행안부사나 3급, 2급 공무원 밑에 또 실무위원회가 존재하는 예, 거예요. 도공무원이 예.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위원회가 두 개의 존재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별도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군데 다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전문성이 없어요. 두 번째 공무원은 거의 1년 있다 가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 근데 그렇게 위원회를 짜도 고문이나 연구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 일반 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같이 하는 위원회로 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 박사님 같은 분이 거기에 아니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그럴 법적으로 줄 못해. 알았죠. 예, 그럴 줄 알았죠. 어. 그럴 줄 알았고 어. 실제 초창기에는 우리 주 박사님도 여순위원회 참여했고 그런데 그 구성 인원들이 그래도 제주 4.3은 무슨 정당에 뭐 이렇게 구분이라도 지어져 있는데 네. 이 정당의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을 정치적 중립으로 되게 우리 법률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아니 이제 네, 그런 그런 것도 어떤 있고. 거냐면요. 네. 이게 이제 그만 말하지 실제 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위원이 15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15명의 위원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러면 이 15명의 위원이 전부 다 비상임이에요. 이 상임한 장관들이- 사람이 없어요. 네. 상임을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5.18 위원회는 위원회가 9명인데 3명이 상임을 해요. 근데 이 여순 특별법에서 위원회 활동 조사 기간을 위원회 그 운동 그 활동 기간을 정했으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4년 동안 활동한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상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 말했다시피요. 어. 위원회 자체가 상임 구조가 아니에요. 비상임 구조다 보니까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가서 심의 의결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라는 것은 집단 합의체 기구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어쩌자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아까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그것만 따라가서 그냥 심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위원으로 하신 분들이 위원회가 뭔가에 대한 성격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에 참여해서 의결하고 심의한다는 생각만 가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는 사실 여순을 바라보는 그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좀 달라서 그 국무총리 밑에 공무원들이 그런 걸 따를 수 있지만 전남도의 실무위원회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순 사건을 가지고 그 이념으로 충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예. 지점이 가장 아쉬운 지점인 거죠. 사실은 여순위원회는
그 주철희 박사님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에서 상임 구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협의 구조라도 좀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전라남도에서 계속 관련된 희생자 관련된 내용들을 막 조사할 수 있고 직권 조사를 해달라 괜히 많은 요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 도지사가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여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위원회 자체가 한계가 많다 보니까 전라남 도지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도 그 한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실무위원회는 어떤 거냐면요. 네. 중앙위원회 방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걸 지시해주면 그걸 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조직기구는 중앙위원회예요. 네. 중앙위원회인데 중앙위원회가 15명 중에 6사람이 장관들이에요. 이게 당연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제처장 이런 그래요. 예. 분이고 9명이 이제 민간에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예. 9명이 민간에서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민간으로 들어간 이 9분이 다 비상임 조직 구조란 말이에요. 상임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무원이라는 그 지원단이 존재해요. 네. 그 지원단에서 그렇죠. 이제 내놓은 안건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기예요. 조직을 독립적 기구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라도 상임적 기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위원이 상임위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건 발의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 위원회 내에서 예를 무슨 들면 말인지 알았어요. A라고 네.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 중에 되게 좋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게 예.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지역에 관련된 이 희생자들의 그 심사와 심의 과정 중에 있으니 뭐 그 관련돼서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제가 안건을 내서 토론하고 막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지원단이 준비해준 그 준비된 안건에 대해서 그냥 가하느냐 부하느냐 정도로 논의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역할과 알고 역량이 있는 좀 축소되어 버린 순천시나 거죠. 전남도의 뭐 도시계획위원회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네.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법 개정의 필요성, 그러니까 현재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다뤘고요. 이 다음 시간에 2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주 박사님 괜찮으시죠? 예. 김석 사무총장님 이 방송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 시사 포커스에서 포커스 사건 통해서 주철희 박사님하고 김석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